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제가 차려준 카페에서 2층 식당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희 부부를 비웃고 아들을 속이며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아르바이트생의 쪽지 한 장으로 인생 최대의 배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제가 차려준 카페에서 2층 식당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희 부부를 비웃고 아들을 속이며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의 명예와 아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는 정명환입니다. 올해 75, 평생을 건축업에 몸담다 은퇴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 인생은 늘 검소함과 성실함이 바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지금의 작은 재산을 일궜어요.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죠. 아내 순자와 함께 단 하나뿐인 아들 시우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시우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했어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 하늘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내 순자와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병실에서 지키고 좋다는 약은 전국 방방곡곡 수소문에 구했죠. 다행히 시우는 성인이 되면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잦은 병치레 때문에 결혼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40이 다 되어서야 시우가 하영이라는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하영이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미소였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말에 아내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영이의 첫 인사에 우리 부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부터 혼수, 신혼집까지 모든 걸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아내 순자는 우리 딸이라며 하영이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유일한 아들의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니까요. 하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두고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면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었죠. 하영이는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바리스타 일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꿈꿔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오래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던 1층 상가를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공간이 하영이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죠. 아내와 상의한 후 결정했습니다. 하영이에게 카페를 차려주기로 한 거죠. 하영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투자해 카페 인테리어를 하고 최신식 커피 머신도 들였습니다. 하영이는 매일같이 감사하다며 절을 했죠. 아내와 저는 그런 하영이가 더욱 대견했습니다. 시우도 아내가 꿈을 이루게 되어 기뻐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카페 하영스 커피는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세련된 카페라는 평가를 받았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카페에 들러 하영이를 응원했습니다. 그때마다 하영이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특별히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내오며 제 입맛에 맞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들을 때마다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대학생들이라 학기마다 바뀌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의아했죠. 한 달 사이에 3명이 바뀌는 것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하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영이의 대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저 요즘 젊은이들의 특성이려니 했죠. 카페 2층에는 얼마 후 임동찬이라는 사람이 짬뽕집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마주치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곤 했죠. 하영이와 임동찬은 같은 건물 사업자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시우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했고 하영이는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듯 했어요. 아내와 저는 그런 아들 부부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가족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우가 출장을 간 사이 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카페에 들을 테니 함께 점심을 먹자고 말이죠. 하지만 하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3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재중 전화로 넘어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카페로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아르바이트생이 받았어요. 하영이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일찍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하영이가 저희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하영이가 일찍 출근했나 싶었죠.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본 것은 하영이가 아니라 낯선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분주히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을 예린이라고 소개했어요. 하영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하영이를 기다리는 동안 예린은 저에게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한 장의 쪽지를 슬쩍 건넸어요. 절대 사장님에게 말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예린의 쪽지를 손에 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순자는 제 불안한 모습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의 거짓말이었죠. 공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하영이가 아니겠지. 분명 오해일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예린을 기다리는 동안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어요. 멀리서 예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카페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켜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는 하영이와 임동찬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업자의 관계가 아닌 명백히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어요.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까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가슴은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영이가 카페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하영이와 임동찬의 대화였습니다. 저희 부부를 비웃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모은 재산으로 며느리의 꿈을 이뤄주려 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아들 시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예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러 왔을 뿐이었는데 하영이의 이중적인 모습과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와 아내를 속이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만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린의 말을 들으며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바뀌었던 이유, 하영이가 종종 보이던 긴장된 표정, 갑자기 받지 않던 전화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영이가 카페 수익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했어요. 매출 장부를 조작하고 현금 결제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임동찬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명품도 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예린에게 모든 증거를 받아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영이가 보여준 모든 웃음과 감사의 말들이 거짓이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시우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가족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만들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 근처 공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였어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가족이 우리를 배신할 줄은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순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어요. 곧 그 눈에 슬픔과 배신감이 가득 차게 될 테니까요.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예린이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서 쪽지를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만나 들은 이야기와 본 증거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예린에게 받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영이를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볼 때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하영이와 임동찬이 우리를 비웃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녹음이 끝나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하영이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 붙잡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죠. 가장 힘든 건 아들 시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였어요. 시우는 하영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시우에게 하영이는 인생의 빛과 같은 존재였죠. 그 빛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은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우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온 시우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곧 그 밝은 표정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우가 거실에 들어서며 저희 부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예린에게서 받은 증거들, 그리고 하영이의 배신에 대해 말했죠. 시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시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모습, 그의 손이 떨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시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시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아내도 함께 울었어요. 시우는 갑자기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불러세웠지만 시우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시우를 따라가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시우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시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시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시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걱정은 커져갔습니다. 시우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예민하고 감성적이었던 아이였으니까요. 자정이 지나자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우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달려가 시우를 안았어요. 시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시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영이에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 전화하자 결국 받았다고 해요.
시우는 하영이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하영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있다는 말에 결국 인정했다고 해요. 시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영이는 전화상으로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시우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일이지만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결혼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우는 내일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영이에게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날 밤 시우는 자신의 옛 방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시우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시우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보다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물기 시작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시우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시우는 저희에게 말했어요. 하영이가 오늘 짐을 가지러 올 것이라고요. 저희가 집에 있어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물론 괜찮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였으니까요. 시우가 떠난 후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하영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영이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하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하영이를 들여보냈어요. 하영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영이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우의 방에 가서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라고요. 하영이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우의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어요. 1시간 정도 후 하영이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는 단호했어요. 하영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영이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시우의 방으로 가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어요. 가족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영이가 짐을 가져갔는지도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했어요. 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카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요. 카페는 제 건물이었지만 사업자 등록은 하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의 충격 속에서 카페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우는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계약서와 투자 내역을 검토하면 법적으로 카페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우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실무적인 문제를 챙기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저녁에 시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시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시우는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식사 후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우는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기뻤어요. 시우가 곁에 있으면 더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시우는 또한 카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린에게도 연락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예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영이에게 속았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쉽게 속았나 봐요. 하영이의 거짓말에.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속은 게 아니라 하영이가 우리의 진심을 이용한 거야.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카페에 갔습니다. 하영이는 없었고 예린이 카페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린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예린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용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예린은 쑥스러워하며 자신은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하영이의 꿈을 위해 마련해 준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공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재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곳을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영이가 떠난 후 저희 가족은 깊은 상처 속에서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우는 회사에 휴가를 연장하고 집에서 지냈어요. 아내와 저는 시우를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려 했죠. 하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떠난 지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이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하영이의 과거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시우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어요. 아내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만남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시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하영이의 고모라는 여성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에 다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하영이의 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영이가 고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시지만 하영이의 문제 행동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영이가 고아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고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영이는 학창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요. 도벽이 있었고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학교 서류를 위조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여러 남자들과 교제하며 돈을 요구했고 그중 한 남자는 하영이의 협박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딸처럼 여겼던 하영이의 진짜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하영이가 최근에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모는 이것도 하영이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고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하영이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았으니까요. 고모는 계속해서 하영이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중퇴했다고 해요. 그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사기 비슷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어떻게 시우와 만나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고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하영이가 어떤 소개팅 자리에서 시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만남이었는데 시우의 가정 환경과 재산 상태를 알게 된 후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시우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영이로 인해 저희 가족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영이의 행동에 대해 가족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하영이의 행동은 그녀의 책임이 아니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영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그 순수해 보이는 눈빛, 감사의 말, 그리고 효도하는 모습까지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어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와 시우에게 하영이의 고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시우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자책했습니다. 저는 시우를 안아주며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영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다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우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영이로 인해 생긴 상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요. 비록 큰 배신을 당했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다음 날 저는 카페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카페는 제 건물이었지만 사업자 등록은 하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계약서와 투자 내역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카페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한편 시우는 하영이와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상처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아내와 저는 시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요. 일주일 후 하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시우와 상의한 후 혼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하영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전에 순수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영이는 카페와 이혼 문제에 대해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주면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녀의 과거와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다고,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하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고요.
하영이는 마지막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우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그리고 그녀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하영이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영이와의 만남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하영이와 임동찬이 제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건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는 하영이가 카페 운영 과정에서 계약 조항을 여러 번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매출을 속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임동찬의 경우도 건물 사용 규정을 어긴 증거가 있었어요. 이런 근거로 두 사람 모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하영이는 즉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쉽게 내쫓을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하영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임동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희 쪽 변호사는 모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지역 커뮤니티의 하영이와 임동찬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업 방식에 대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하지만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곧 두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고 카페와 짬뽕집의 손님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동네 상인의 모임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건물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인의 회원들은 저의 솔직한 태도에 고마워했고 오히려 위로해 주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하영이와 임동찬의 행동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인의 회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저 저희 가족만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하영이와 임동찬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왔어요. 하영이는 카페 문을 계속 열었고 임동찬도 짬뽕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두 사람의 가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불법 점유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을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저희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경찰과 함께 강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집행 당일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영이는 카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어요. 임동찬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상황을 통제했고 하영이는 결국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영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임동찬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짬뽕집을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임동찬의 과거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업을 했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쳤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영이와는 어울리는 짝이었던 셈이죠. 카페를 되찾은 후 저는 그곳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었어요. 그리고 예린을 매니저로 고용했습니다. 그녀의 정직함과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하영이에게 속았을 테니까요. 예린은 기쁘게 수락했고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새로운 카페 정직한 커피는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종종 카페에 들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족이 겪은 일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영이와 임동찬의 행동을 비난했죠. 지역사회의 지지는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린은 카페를 훌륭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아르바이트생들도 오래 일했고 손님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저는 예린에게 카페 수익의 일부를 주식처럼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예린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영이와는 달리 예린의 감사함은 진짜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우는 점차 상처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하영이는 더 이상 시우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우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승진도 했습니다. 가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내 순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이 우리 가족을 지탱해 주었어요. 아내는 종종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희 가족의 모토가 되었어요. 어느 날 시우가 저에게 하영이를 용서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다고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잊지 않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카페가 안정되고 시우의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하영이가 남긴 정신적 상처였습니다. 특히 시우는 여전히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시우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상담사는 시우가 겪은 배신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우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시우의 이혼도 완전히 마무리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특히 아내는 가끔 하영이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영이가 떠난 지 한 달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다가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는 하영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하영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하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울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배신은 너무 컸습니다. 시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하영이를 마주했어요. 하영이는 흐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임동찬과의 관계, 카페 운영비 횡령, 그리고 저희 가족을 속인 모든 일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임동찬은 다른 여자와 도망갔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으며 가족들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영이의 눈물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과 배신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진실 위에서만 존재한다고요. 거짓말과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이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 떠나라고,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라고요. 하영이는 한참을 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것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나 봐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영이가 정말 불쌍해 보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하영이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시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던 그가 부엌으로 와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영이가 왔다 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자신도 창문으로 봤다고, 많이 변해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다고,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시우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우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 열중했고 가끔은 친구들과 약속도 잡았어요. 아내와 저는 그런 시우의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하영이가 떠난 후 저희 가족은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시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아내와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다녀왔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가족의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카페 정직한 커피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린의 열정적인 운영 덕분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종종 카페에 들러 예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예린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영이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예린 같은 정직한 사람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어요. 몇 개월 후 시우는 회사 동료를 통해 새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시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소개했고 저희는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천천히 진행했어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연은 하영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성격이었어요. 그녀의 가족도 만나보았는데
모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시우와 지연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1년 후에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문득 하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우와 지연의 행복에 집중했어요. 결혼식 날 시우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의 눈에서 진정한 행복의 빛이 보였어요. 하영이와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빛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시우와 지연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아내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을 때 문득 아내가 물었어요. 우리가 하영이를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라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만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내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다만 이제는 더 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영이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었어요. 예리는 카페 정직한 커피를 1년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정직함과 열정 덕분에 카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저는 그녀의 노력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예린을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린에게 카페의 지분 30%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정직함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예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 큰 선물이었나 봐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예린의 정직함과 헌신이 이 카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마땅히 그 성공의 일부를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결국 예린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욱 열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했어요. 단순한 직원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한편 시우와 지연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임신으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시우는 아내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영이와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시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우는 곧 미소를 지으며 예린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시우는 아직도 하영이의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우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예린은 우리 가족에게 진실을 알려준 은인이었어요. 시우는 예린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린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예린의 부모님은 소박하고 정직한 분들이었습니다.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우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린의 용기 덕분에 시우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예린의 부모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린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요. 예린이 그 가르침을 실천한 것 같아 기쁘다는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린의 가족과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어요. 하영이의 배신으로 시작된 아픔이 이렇게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 후 예린의 부모님이 떠나실 때 저는 그분들께 좋은 딸을 키우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린 같은 정직한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린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정말 좋은 분들이라며 예린이 이런 분들을 만나 다행이라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린의 가족과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가끔은 여행도 함께 다녔어요. 하영이의 배신으로 잃은 것도 있지만 새롭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연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마침내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시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이를 안겨주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제 품 안에서 꼼지락거렸어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우는 아들의 이름을 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정의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린과 그녀의 가족, 시우의 친구들, 그리고 지연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의는 여러 사람들의 품을 오가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예린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하영이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린의 친구가 서울에서 하영이를 봤다고 해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변해 보였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영이가 새 출발을 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린에게 하영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영이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제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비쳤어요. 하영이가 그런 저를 배신했다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예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는 것,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하영이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 아이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마음을 전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니까요. 정의가 3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우와 지연은 2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카페 정직한 커피는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예린은 이제 완전한 동업자로서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은퇴하여 손자 정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정희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함께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정희는 총명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하영이의 그림자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를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화장은 사라지고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정희가 제 손을 잡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정희가 먼저 하영이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공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아이였거든요. 하영이는 정희가 다가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더욱 당황한 듯 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분해져 있었어요. 저는 정희를 데리고 하영이 앞에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영이는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우의 아들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이는 정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말했어요. 하영이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했나 봐요. 하영이는 저에게 시우와 가족들이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요.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근황도 조금 이야기했어요. 서울에서 작은 카페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이 동네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녀의 변화가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하영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시우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우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그 말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영이는 감사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희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는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한다고요. 하영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하영이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놀랐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하영이가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변해 보였다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고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요. 하영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녀는 항상 저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시우가 정희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하영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우는 잠시 굳어졌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하영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하영이를 용서했다고요.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했습니다. 시우의 성숙한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시우는 정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하영이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다고요. 몇 달 후 지연이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정의와 희망, 두 아이의 이름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정의는 승리했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는 의미였죠. 희망이의 100일 잔치에 예린과 그녀의 가족도 초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일부나 다름없었어요. 예린은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잔치가 끝나고 저는 집 뒤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영이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우리 가족.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정의가 뒤뜰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제 무릎 위에 올라타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혼자 있냐고요? 저는 정의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정의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진짜 영웅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정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정의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비록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함께 이겨냈고 지금은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평생 함께 해준 아내, 훌륭하게 자란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보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고요. 우리 가족이 겪은 어둠은 이제 지나갔고 더 밝은 빛으로 미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영이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따뜻한 가족으로서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감사함과 행복을 느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진실과 정직함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의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